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굉장히 지난 한 수십 년간 우리 사고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사고가 좀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고가 굉장히 예곡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평생을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고 역사학도 공부하고 문명사를 특히 저는 이제 좋아하는데요. 이 문화인류학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문화인류학 같은 경우는 종합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문명사와 더불어 가지고요. 이제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평생을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이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이제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인정하는 것일 거예요. 단지 전문가들이 사실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 세계와 마찬가지로요. 인간 사회와 경제는 사회의 일부분이죠. 또 생태계입니다. 생태계예요. 생태계라는 것은 생명체와 비생명체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상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존을 하는 그러한 관계인 것이죠. 생태계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인간 사회와 경제 생태계를 연결하고 균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와 시장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부터 그러니까는 정치와 경제는 그러니까는 양축이었었다. 피할 수 없었던. 제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혼자 살면 정치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살면 정치 필요 없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인간 세계의 경제와 사회가 생태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오랫동안 우리가 간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 접근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미국채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이 생태계 사고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 우리가 위기가 발생할 때는요, 본질적인 접근만이 위기를 제대로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사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미 국채 파동을 제가 언급했을 때 잠깐 주목들을 하더라고요. 현장에 계신 분 혹은 투자 전문가들이요. 주목을 하다가 11월 달부터 올해 한 6월 달까지 혹은 뭐 7월 달까지 10년물 미 국채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4% 이내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교수님, 위기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은행위기 터지면서 은행위기를 연준이 개입을 해가지고 바로 진정을 시키면서 미 국채 가격이, 중장기 국채 가격이 상당히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 수요를 보여주면서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과거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 즉 금리는 그러니까는 중장기적으로 금리는 내려갈 것이고 결국은 이지머니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시장은 다시 그러니까는 다시 과거처럼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위기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계속 미국채 주목하라 그러는데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봐보세요. 8월 이후에 결과를 봐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놓치신 분은 8월 이후에 이런 변화를 놓치신 분은 왜 놓쳤냐면요. 본질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그러니까 굉장히 간과하기 때문에 현상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상에만 집착할 때. 근데 위기를 보려면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본질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이런 표현하면 건방지다 할지 모르겠지만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평생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먼저 이제 그러니까 화두를 던지면요. 금융은요. 80년대 후반 이후에 제가 이제 생태계 사고를 가지고 좀 비유해서 먼저 좀 표현을 할게요. 결론적으로요. 80년대 후반 이후에,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죠. 레이건이 2기가 이제 85년도에 시작을 하잖아요. 두 번째 임기가요. 85년도 두 번째 임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그러니까 세계 투자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미국은 금융 중심으로 그러니까 경제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였습니다. 그게요. 80대 후반 이후에 정치는 실종돼 버리고 민주주의는 실종돼 버리고 시장만이 그러니까 독주를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시장만이 독주를 하는 거죠. 시장만이 독주를 하면서 시장에 과잉이 생겨요. 시장 과잉이요. 시장과 정치는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민주주의하고 시장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와 정치가 실종돼 버리면 시장은 과잉되어집니다. 시장은 과잉되어져요. 그게 이제 제가 좀 비유해서 표현한다면,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요. 과도한 비만증에 걸리게 된 거예요. 과도한 비만증.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시장의 논리는 뭐였었어요? 이지머니 공급이지요. 값싼 돈을 공급하는 거예요. 값싼 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잔치를 바라잖아요. 시장은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돈의 축적을 그러니까 원하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해 버리죠. 사회를 지배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학교, 종교 모든 분야에 다, 심지어는 국가 경영조차도 전부 다 뭘 얘기를 했냐면은 투자 유치. 대통령은 해외 나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유치. 대학의 총장도 마찬가지로 펀드 유치. 다 돈에 눌렸었죠. 돈의 잔치를 다 원했죠. 그리고 돈을 굉장히 공급을 해줬죠. 이게 사람 몸에 비유하자면은 그 당시에 비만증에 이제 그러니까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넘어서서 2000년대 이후에는 몰핀 중독증 상태까지 이게 발전하게 됩니다. 몰핀 중독증이요. 그러니까 몰핀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섭취를 못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흔히 표현할 때 보게 되면은 아주 극치감을 준다잖아요. 극치감을요. 그러니까 이 자산가치 거품을 엄청나게 만들었거든요. 80년대 후반부터 자산가치의 증가 속도가 실물 소득보다도 훨씬 빠르게 증가하잖아요. 네? 자산가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산가치가 막 성장을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의 자산이 증가하는데, 예? 돈이 막 증가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해서 몰핀 중독증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땀을 흘려가지고 소득을 만들어내고 그걸 아껴 써가지고 저축을 하고 하던 이런 거에서 얻어지는 그러니까 소소한 만족감, 행복감은 우스워 보이죠. 우스워 보인 거예요. 예? 오늘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 온 거예요. 지속되어 온 겁니다. 처음엔 비만증 상태에 있다가 이게 몰핀 중독증 상태까지 온 거예요. 예? 몰핀 중독증 상태까지. 근데 몰핀 중독이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별로 중독됐다고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예? 위험한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금단하라고 끊으라고 몸에서는 신호를 보내준 겁니다. 몸에서는 신호를 보내준 거죠. 예? 우리가 막 이제 새로 우리가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잘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요? 잠 시간도 줄이고 하루에 그러니까는 2-3시간, 3-4시간 자면서 물이 들어올 때 노줘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비유적인 말이 있듯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으는 재미에 막 그러니까 우리가 과로를 하게 되죠. 과로를요.
하루에 두세 시간, 서너 시간뿐이 못 자면서요. 그럼 몸에서 어떤 신호가 와요? 몸에서는 그러니까는 쉬어주라는 신호가 오잖아요. 눈꺼풀이 내려앉고, 예? 잠깐만 하품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쉬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쉬어주면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람 몸이나 자연 세계나 자기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 조절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보내줘요. 그런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가 과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결국 불행한 사태도 일어날 수 있죠. 과로사로 숨지거나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경제도 똑같아요. 오늘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금단 증상 신호를 반복적으로 발송을 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외면하고 어떻게 했습니까요? 더 강한 모르핀에 의존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그러면 결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더 강한 모르핀에 의존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진입할 수 있잖아요. 예? 암의 요인도 된다 그러니까요. 뭐 얘기에 의하면은 그게 이제 파국 상태지요. 경제와 금융의 파국 상태지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것이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 이게 자연스러운 사고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빨리 내가 굉장히 아주 불행한 사태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요? 해야 될 일은 이거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고통스럽지만은 그 끊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핀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되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길로 우리가요. 주변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같이 몰핀 맞고 이러던 인간 관계를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끊어내버려야 되잖아요. 되게 그거 하시는 분은 같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현재의 그러니까 금융 상황에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가 이지머니하고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지머니하고 헤어질 결심을요. 이지머니하고 헤어질 결심이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간 이지머니에 굉장히 우리가 도취하며 살았거든요. 몰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몰핀을 끊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인 것처럼 이지머니하고 헤어지려고 하니까는 자산 가치가,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요? 이지머니에 대한 유혹에 빠지죠. 이지머니에 대한 유혹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판에는요. 이지머니하고 강제 이별을 시킵니다. 강제 이별. 스스로 이별을 못하면 강제 이별시키죠. 그게 바로 과로사 같은 거잖아요. 과로사. 예? 쉬라고 몸을 쉬라고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도 안 쉬어. 예? 그러다 쓰러져. 이런 것처럼 신호를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질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이지머니하고. 그러면 이제 강제 이별 단계로 이게 발전합니다. 강제 이별 단계로. 지금 미 국채는 그러한 지금 초기 모습이에요. 강제 이별시키는요. 자, 제가 과거에 이걸 보여드렸죠. 미 국채의 수급 구조를 제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경제와 금융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그거 한 거예요. 자, 미 국채에 대한 수요와 공급 측면을 중요한 걸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일단 공급 측면에서 미국 정부가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고 있다는 거. 지난 4개월 동안 6, 7, 8, 9 지금 10월 중순 좀 넘었는데 10월 중순까지 지금 발행량이 2조 1천억 달러가 넘었단 말이에요. 2조 1천억 달러가. 네? 국채 발행량이요. 이거 엄청난 거죠. 미국 정부의 지난 1년,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 달부터 9월 달인데 9월 달 것까지가 다 나왔죠. 지난 1년 동안에 재정 적자가 1조 7천억 달러가 넘어요. 1조 7천억 달러가. 엄청난 거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 미 국제 시장을 본다면은요. 그다음에 연준이
그다음에 우리가 연준이 그러니까 또 뭐 마찬가지로 작년 6월 달부터 양적 긴축에 들어갔잖아요. 코로나 터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발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국채를 매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매입한 국채를 다 이제 그 시장에다 던지고 돈을 회수하는 게 양적 긴축이잖아요. 이게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난 10월 중순까지 얼마가 진행됐냐면요. 9,800억 달러가 넘게 양적 긴축을 했습니다. 9,800억, 약 1조 달러 가깝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채를 시장에다 공급하는 측면이 되는 거죠. 국채 물량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통화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이 너무 풀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채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시장에 쏟아지니까는 그걸 좀 조절하기 위해서 연준이 그러니까 21년 4월부터 그러니까는 다시 그러니까 제기했었던 영레포. 영레포라는 것은 레포의 반대라 그랬잖아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입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채를 공급해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줄이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6월 달부터 많이 줄였어요. 1조 달러가 넘습니다. 1조 1천억 달러 줄였어.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는 시장에 국채 공급이 너무 물량이 많이 나가니까는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영레포를 굉장히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지난 6월 달 이후에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예? 진퇴양난에 빠졌지만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연준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시장이 원하는 상황을 돌파해 주려면은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인플레가 지금 안 잡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신호를 못 보내. 그러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 국채를 매도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요. 하나는 뭐냐면은 미 국채 가격이 하락할 걸로 전망한다면 미리 먼저 매도를 해야지요. 그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둘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중국은 달러의 힘을 꺾을 수 있는 그러니까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채를 매도를 하고 있죠. 끊임없이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부분이 뭐냐?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풍부한 시장의 유동성이에요. 미국의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납니다. M1, 우리가 M1이 뭡니까? 현금성 통화량이잖아요. 현금성 통화량이 18조 3천억 달러나 돼요. 엄청나게 많죠. 언제든지 그러니까는 실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이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머니마켓 펀드에 있는 게 6조 1천억 달러가 돌파했죠. 이미 8월 말에요. 예?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동성이 풍부한 거예요. 이건 다 현금화할 수 있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실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미 국채를 사주면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 국채의 수익률 상승을 꺾을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의 이 풍부한 유동성들이 미 국채 사주면은 이건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건데 이게 안 사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요. 돈은 많은데 사줄 수 있는 실탄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럼 왜 안 사주느냐? 오늘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지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미 국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우리가 단기로는 한 달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만기가 되게 이제 3개월짜리가 되게 단기지만은 예? 단기 상한 기간이 단기인 국채부터 해가지고 장기는 한 50년까지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국채들이 다양하잖아요. 그걸 전체를 다 합해가지고 예를 들면 단기, 중기, 장기 국채에 따라서 국채 가격의 변동폭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합쳤을 때 미 국채에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2020년 8월 5일이 가장 이제 그러니까 고점을 찍었었어요. 2013년을 100으로 놨을 때 이게 한 490일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작년 10월 달 국채 파동이 있을 때요. 400한 10일 조금 밑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가장 최저점까지 떨어질 때였었어요. 모든 국채 평균 가격입니다. 모든 국채의 평균 가격이요. 이때가 가장 최저점이었어요. 예? 최저점이었었는데 최근이 언제냐면 10월 18일 기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금요일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제가 18일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8일 기준으로 414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근접한 거예요. 작년에 최저점을요. 414니까 작년에 412일 정도 있었으니까요. 거의 작년 10월달 최저점까지 지금 근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상 가장 많이 국채 가격이 하락한 거거든요. 예? 가장 많이 하락한 겁니다. 이번이. 예? 그럼 이게 손실률이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15.7%입니다. 한 16% 정도 그러니까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저 정점기에 그러니까 국채를 만약에 투자한 사람 같은 경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은 한 16%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요. 자, 그런데 국채마다 좀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수익률이요. 차이가 있는데 먼저 뭐냐면 2년물이요. 2년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짧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2년물은 손실률이 마이너스 3.7%뿐이 안 돼요. 정점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손실이 크게 안 난 거잖아요. 전체 평균에 비하면은요. 손실이 별로 안 났죠. 그 다음에 이게 언제냐면 3년물입니다. 3년물 되게 되면 7%로 거의 2배 이상으로 이렇게 뛰어 올라가져요. 예? 손실률이 아까 3.7%에서 7%로 2배 정도 뛰어 올라가잖아요. 2년물하고 3년물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년물을 보게 되면요. 26%까지 손실률이 뛰어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26%로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만기가 길수록 손실률이 커지고 있죠. 근데 10년물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손실률이 커지는 거죠. 굉장히 커지는 거죠. 10년물은 작년에 가장 저점이었었던 10월 24일 수준을 이미 돌파했어요. 작년에 10월 24일 때 470이 무너졌었는데 지금은 461까지 떨어졌으니까요. 461까지. 예? 즉 장기 국채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 국채의 공포는요. 26% 떨어졌죠? 그 다음에요. 20년물 이상, 20년물 넘는 것들. 그러니까 주로 30년, 50년 이런 것들 아주 초장기죠. 초장기는 손실률이 거의 50% 가까워요. 47%입니다. 네? 마이너스 47.2%요. 이것도 작년 10월에 저점을 이미 통과했고요. 그러니까 지하 1층까지 내려왔는데 지하까지 내려가는 거죠, 지금요. 지금 뭐냐면 국채들이 만기가 길수록 손실률이 커요. 손실률이 큽니다. 특히 10년물 이상부터가 장기가 미 국채 가격의 폭락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 국채 가격의 폭락을요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얻어야 되느냐? 자, 최근에 나온 이게 19일자니까요. 19일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채권 시장의 매각 행렬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놨냐면요. 리스크 프리 인베스트먼트. 위험이 없는 무위험 투자에 대한 정의를 재평가할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목이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 국채는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미 국채는 모든 채권의 출발점이거든요. 전 세계 모든 채권의 출발점이거든요. 예? 채권이라는 것이 시장금리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하는 돈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돈의 가격, 금리잖아요. 시장금리요. 근데 그것의 가장 출발점이 미 국채예요. 그러니까 미 국채가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그리고 그것보다도 얼마나 위험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위험성이 높아질수록 금리를 더 무는 거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 국채를 전통적으로 리스크 프리, 무위험 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무위험 투자 대상이다. 예? 미 국채를요. 했는데 특히 이 무위험 투자를 했는데 아까 우리가
장기 미 국채들은 손실률이 지금 엄청 크고 있잖아요. 이렇게 손실률이 큰 걸 가지고 어떻게 무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야. 제가 이 얘기는 과거에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해외 전문가들이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 국채가 이번에 미 국채 사태의 핵심은 뭐냐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전 세계에 무위험 자산은 없다. 안전 자산이 없어진 거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은 있는 거죠. 어느 거에 비해서. 예?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적다 많다는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안전 자산은 없어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큰 의미를 가져요. 예?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기준점이 없어진 거예요. 중심이 없어진 거죠. 중심이. 예? 우리가 위험성을 측정할 때는 상대적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기준에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위험하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금리를 붙인다 할 때 추가로 그러니까는 예? 추가로 붙이는 그러니까는 이 금리라는 것은 미 국채 기준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국제 시장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봐보세요. 밑에 문장을 보시게 되면 저 빨간 박스로만 해놓는데 보게 되면은 once considered the safest investment 가장 안전한 투자를 고려한다면은 이 미국채의 지금 매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예? 장기 롱 듀레이션 본드였잖아요. 장기 국채죠. 장기 국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예? 입증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요. 예? 장기 국채가 지금 그러니까는 국채 가격 하락을 폭락을 주도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뭡니까? 막 사람들이 던지는 거야. 미 국채를 장기 국채를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예?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장기 국채는 기본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미 국채 중에서도 특히 이 장기 국채는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예,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밑에요.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investor. 투자가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기회라는 게 뭘 기회냐면은 앞에 제목과 똑같은 얘기죠. 무슨 제목, 이 얘기가 뭡니까요? Bond investment being risk free. 위험성이 없는 무위험 채권 투자에 대한 투자 철학을 재평가할 지금 그런 기회다 이거예요. 그런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에 있어서는 국제 금융에 있어서는 엄청난 지금 격변이에요. 지진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예?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미 국채는 기본적으로 달러의 힘을 반영하는 거랬잖아요. 달러의 힘은 미국의 힘이잖아요. 예? 20세기 이래 1900년대 이래 미 국채의 손실률이 가장 높았었던 때가 지금 지난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이 독립한 이래 한 250년간 미 국채의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가장 그러니까 손실률이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이요. 예? 예? 그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잖아요. 미국의 시대에 이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국제 금융에서요. 예? 군사적인 측면을 볼 필요 없이 미국의 군사력도 달러의 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달러의 힘이 없으면 미국 군사력도 사실은 허당입니다. 예? 달러잖아요. 달러는 결국 미국의 경제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미 국채가 장기 국채가 특히 장기 국채를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우리가 되게 안전한 투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왔었단 말이에요. 이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은 제 얘기가 금세 아는 얘기일 거예요. 미 국채 중에서 특히 장기 국채가 가장 안전한 투자 대상으로 우리가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많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상한 기간이 길수록 손실률이 높잖아요. 지금요.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예? 자, 실제로 보게 되면요. 1980년 1월 달부터입니다. 최근까지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보게 되면은 계속 내려왔잖아요. 추세선이.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예? 이게 월간 평균이기 때문에 장기는 월간 평균으로 할 수밖에 매일 일하게 되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9로 끝났는데 4.9대로 끝났는데 왜 4.8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월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월 평균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하여간 추세적으로 지난 그러니까 80년대부터니까 몇 년입니까? 40년 이상 동안에 계속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려갔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국채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 국채는 굉장히 투자에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매력적인 상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 국채 수요를 굉장히 뒷받침해줬던 거예요. 지난 40년간. 이 시기가 뭐예요? 이지머니 시대잖아요. 이지머니 시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장기 국채는 가장 안전한 투자 대상이지요. 예? 이렇게만 지난 40년 동안 흘러왔으니까는 미 국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더군다나 수익까지 낼 수 있는데 30년을 봐보세요. 30년도 마찬가지잖아요. 30년도 계속 하락해 왔잖아요. 예? 30년을 미 국채 수익률이 계속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채권이라는 건 뭡니까요? 특히 장기 채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래서 내가 만기가 10년짜리인 채권에 투자를 해요. 10년짜리 채권에 투자를 해요. 근데 채권에 대해서 연평균 그러니까 3.5%씩 이자를 주겠대. 이자를 주겠대요. 예?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연평균 3.5%를 복리로 10년을 계산하게 되면요. 복리로 10년을 계산하게 되면 41%가 조금 넘습니다. 41%가요. 그러면 현재 내가 이 채권을 100을 주고 샀다면은 10년 후가 되게 되면은 140일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물가가 계속 이제 오를 게 아닙니까? 오르는데 10년 후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100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10년 후에는 150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채권에 투자할 매력이 있는 겁니까? 채권 투자해봤자 오히려 그러니까 10년 후에 140일이 생기는데 돈이 140일이 생기는데 그 100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150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장기 채권은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을 때만 투자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적게 일어났어. 인플레이션이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랐는데 10년 동안에 한 20% 올라가지고 120이 됐어. 그럼 10년 후에 채권 투자해가지고 141이 됐는데 그 100으로 지금 살 수 있는 상품은 10년 후에 120이 됐어. 그러면 20일이 남잖아요, 여전히요. 그러면 채권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이거는 되는 거예요. 큰 인플레이션이요. 장기 채권 투자는요. 네? 장기 채권 투자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난 80년대부터 2020년까지가 그러한 시대였었죠. 물가 상승률이 계속 하락했었던 인플레이션율이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연평균 수익률이 4%를 지금 돌파했다 했잖아요. 10년물이요. 4%면은 10년 후 자금은 148 정도 된단 말이에요. 148 정도 되는데 왜 이것이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이거 이상 혹은 인플레이션이 꽤 올라가가지고 3.5% 정도로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하면 140일 정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상품 가격이 100인 게 10년 후가 되면 140일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최소한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은 연 3.5%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 중에서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3.5%라고 계산한다면 10년 후에 지금 현재 100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10년 후에는 14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요. 근데 수익률이 4%면 148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10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7 정도뿐이 수익을 못 낸다는 얘기죠. 실질적인 수익은요. 이건 별로 매력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수익률이 더 올라가야지. 수익률이 더 올라가서 10년 후에 자금이 한 170 정도 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고려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이게 그러니까는 막아줄 수 없다.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국면에 지금 진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국면에요. 예? 그러면 이건 결국 뭡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니까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요? 예? 시장이 뭐냐면은 인플레가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처럼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2% 이내에서 관리가 됐던 시대는 이미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번에 인플레가 왜 생겼는가 한번 봐보세요. 뒤에서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미국식 패러다임 혹은 더 넓게 얘기하면 영미식 패러다임의 실패에서 이게 비롯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문명 실패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든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예요? 자연과 인간 간의 공존의 실패잖아요. 실패의 결과잖아요. 이건 산업문명의 그러니까 실패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리고 미국 패권주의의 실패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없어질 것이냐? 해결된 게 있냐 이거예요. 해결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것이. 거기다가 미국 패권주의가 수그러들 가능성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향후 금융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또 있잖아요. 예? 이 리스크를 연준이 과연 그러니까 수습할 힘이 있는가? 연준이 수습하려면 결국 돈을 찍어가지고 결국 수습을 해야 되는데, 연준이 돈을 찍어낼 지금 역량이 지금 그러니까 거의 고갈돼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뭐냐면 장기 미 국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죠. 예? 장기적으로 미국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할 가능성도 안 보여. 그리고 연준의 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 국채 수익률이 장기 국채 수익률이 폭등을 하는 거죠.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 에리언이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나마 좀 신뢰라기보다도 좀 인정해 주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엘 에리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채권 시장은 미지의 영역을 향하고 있다. 질주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채권 시장은 전략적인 기반을 그러니까 상실하고 있다. 이게요. 엘 에리언이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도 김용익의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친구잖아요. 이 친구가요. 엘 에리언이. 예? 그러니까는 미지의 영역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건 뭡니까? 엘 에리언이면 어쨌든 간에 국제금융에 있어서 채권 쪽에 특히 굉장히 전문가거든요. 현장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채권 시장의 전문가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 자기들이 투자 전략을 짜고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경제 금융 투자 지식들이 이제 다 이게 쓸모없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게 쓸모가 있으면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방향을 예상할 수 있잖아. 이거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 우리가 이전에 믿어왔던 지식과 경험과 지혜들이 쓸모없게 됐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있잖아요. 시장에 불확실성을 던지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겁니다. 이성이. 이거 새로운 국면이죠. 이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채권 시장이 미국 채권의 그 전략적인 기반을 잃어버리고 있다. 미국 채권이 갖고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미국의 힘이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 미지의 영역은 누구의 실패인가 할 때요.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 할 때, 자산을 구성할 때 리스크 관리는 핵심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해리 마코이치라고 있죠. 금융 전공자요. 노벨상까지 받았죠, 이 사람이요. 해리 마코이치가 만든 유명한 공식이 있잖아요. 투자에 있어서요. 6대4 투자 전략. 주식 6, 채권 4. 주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성이 높지만 수익이 높고,
채권은 반면에 위험성은 적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진 해가지고 6대4로 배분을 하라 하는. 예? 아주 그러니까 뭐 이 시장에서는 거의 고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6대4 투자 전략이 있잖아요. 이 투자 전략으로 작년에 한 경우 수익률이 얼마가 났냐? 마이너스 17%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7%. 예? 1937년 이후에 최악의 실적입니다. 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론적으로 만든 투자 공식이 작동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소위 투자론에서 예? 소위 전통적인 대가들이 만든 공식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7%. 이게 가장 그러니까는 예? 최선의 투자 전략이라고 해야 투자 공식이라고 해놓는데 그러면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가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시중의 전문가들은 대개가 전통적으로 배운 학교에서 배운 이런 투자 지식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들 믿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손실 났습니까요? 주식이 하락했잖아요. 2021년 말 대비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S&P 500이 11.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19%가 하락했어요. 지난주까지요. 그러면 주식이 하락할 때 채권은 상승해야지만이 이 6대4 투자 전략이 맞는 거잖아요. 예? 맞는데 주식이 하락할 때 채권 가격도 같이 하락한 거야. 그러니까 손실률이 17%가 나온 거예요. 근데 채권이 그러니까는 주식이 하락할 때 채권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식이 하락하는 건 되게 어떻게 하락합니까? 다른 우리가 가장 단순한 논리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되게 언제 올라가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예? 이제 경기가 이제 이렇게 둔화되는 거잖아요. 경기가 둔화되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둔화되잖아요. 긴축이 되니까는. 그러면 인플레도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같이 꺾여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율은 계속 혼자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채권 투자도 손실이 난 거죠. 이거는 사실 있잖아요. 이미 금융위기 때 그린스펀이라고 있죠. 앨런 그린스펀이라고요. 예? 8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준 의장을 했었던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이죠. 경제 대통령이라고요. 금융위기 전에. 이 양반이 근데 노후가 별로 안 좋았죠. 노후가. 예? 금융위기의 원인 중에 한 사람을 그린스펀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하니까는 노후가 굉장히 안 좋았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경제 대통령이라 했었어요. 경제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은 90년대에 클린턴이었지만은 예? 클린턴 그 전에 부시 했었지만은 경제 대통령은 그린스펀이다 이랬었다고요. 예? 90년대 신났잖아요. 월가가요. 예? 이 월가 자본 논리를 저는 대변해왔던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린스펀은요. 근데 이 사람이 의회에 불려나가가지고, 예? 의회에 불려나가지고 금융위기에 대한 이제 청문회를 할 게 아닙니까?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으니까. 그때 뭐라고 청문회에서 하냐면요. 예? 얘기를 하냐면, 수십 년간 지배해온 현대 리스크 관리 패러다임. 그러니까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리스크 관리 패러다임이 있단 말이에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함한 전체 지적인 구조가 붕괴하였다고 의회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내노라 하는 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학은 사망했다. 최소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9년도인가 전미경제학회에서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스티글리츠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소위 말해서 경제학계에 소위 말해서 내노라 하는 소위 말해서 네임밸류가 있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니까는 젊은 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그러면 앞으로 뭘 가르치고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예? 이런 얘기들이. 근데 그 이후에 변화했느냐? 아니죠. 다시 돌아갔죠. 다시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 예? 그러니까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때 한번 신호가 온 거죠. 바꾸라고. 신호가 왔는데 즉 금융위기 이전에 한 20년간
이지머니로 돈잔치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비만증도 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중독이 돼 가고 있다 해가지고 신호가 왔는데 신호를 보내줬는데 안 변한 거죠. 안 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융위 이후에 엄청난 돈을 또 퍼부었잖아요.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요. 팬데믹 때도 또 퍼붓고요. 경제학, 경영학, 투자로는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죠. 하나도 안 변한 거야. 이미 그때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근데 이번에 에리엇이 또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변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안 변합니다. 네? 안 변해요. 결국은 뭐냐면 대학하고 현실하고의 괴리는 갈수록 커질 겁니다. 대학에서 얘기하는 그 지식이 별로 그러니까 현실에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갈수록이요. 뒤처지게 될 겁니다. 예? 뒤처지게 될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90년대 이후에요. 왜 이지머니 시대가 왜 도래했냐면요. 이게 파란색이 연준금리입니다. 연준금리고, 주황색이 소위 말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계속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금리는 낮출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지머니를 공급해 준 거죠. 소위 말해서 몰핀에 갈수록 중독이 돼 간 거예요. 근데 금융위기 때 한번 딱 신호를 보내줬어. 이지머니하고 이제 그만 결별해라. 했는데 안 한 거죠. 예?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그러니까는 결별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구조조정해라. 구조조정하라 이거. 이 이지머니 가지고 자산 가격을 엄청 키웠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 자산 가격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행복감을 줬습니까? 얼마나 행복감을 줬어요. 아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격이 엄청 올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 너무 행복하죠. 예? 도취감을 줬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몰핀을 맞았을 때, 뽕을 맞았을 때, 이 아주 극치감을 갖듯이 막 그렇게 신났잖아요. 신났잖아. 근데 그러면서 결국 보니까 중독이 돼가는 거잖아요. 중독. 예? 중독이. 그럼 그거하고 이제 우리가 결별을 하라고 금단 증상을 내보냈는데 결별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 강제를 하고 있는 거죠. 강제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지금요. 자, 이거 봐보세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는 어떻게 났습니까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그러잖아요. 서브프라임 등급이 뭐예요? 소위 말해 전통적으로 대출 부적격자들이죠. 소득이 낮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잡이 그러니까는 없거나 변변치 않은 사람들. 예? 전통적으로 그러니까는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거잖아요. 미국판.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려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대출해 준 걸 가지고 다시 증권화 해가지고, 예? 이걸로 또 돈을 마련했잖아요. 제가 과거에 소개했던 서브프라임 MBS를 자산유동화증권을 모기지 담보증권을 CDO 부채담보증권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고수익 그 증권을 저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일종의 수리적으로 사기를 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걸 금융혁신이라고 막 포장을 한 거 아닙니까? 금융혁신으로요. 예?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현장의 사람이 CDO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여러분들 금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돈이 막 풀릴 때는요. 웬만한 위험한 상품도 사고 안 나요. 돈이 풀릴 때는. 우리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뭐예요?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괜찮아요. 집값이 오를 때는 이거 안 터집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문제는 집값이 계속 오를 수가 없고 거품이 꺼졌을 때 그 후유증이 너무 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앞에서 이제 중립적 시각을 얘기했잖아요. 중립적 시각이라는 게 뭐냐면, CDO 같은 경우에 장점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저위험 고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많은 자금을 창출할 수 있게, 예? 투자 자금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줬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단점은 이것이 집값이 하락할 때,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 이런 거를 거의 대등하게 놓고서는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중립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데, 팩트는 뭡니까? 팩트는 그러니까 CDO라는 상품이 엄청 발행됐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요.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후유증을 생각한다면은 이 상품의 장점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손실을 일으킨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냐고요. 예? 이게 문제가 발생 안 할 때 그 발휘했던 힘이 CDO의 힘이요. 그게 바로 중립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적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비론식으로 막 나열해놓고서는 장점 단점 막 얘기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되게 하는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말하는 방식이 장점 단점을 막 나열해. 근데 결과는 몰라. 결과는 자기도 책임 안 지고 싶은 거야. 아니죠. 진실은 하나인 거죠. 진실은 하나인 거야. 예? 진실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양비론에는 진실이 없어요. 진실을 오히려 덮어버리죠. 진실을 못 보게 하죠. 진실을 못 보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회과 경제하는 사람들이 이 중립적 시각이라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사회에 해악을 미친다고 하는 게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재앙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재앙을. 그런데 우리가 현재 위기는 뭐냐? 금융위기하고 팬데믹 이후에 공급된 천문학적인 이지머니, 초저금리 자금이죠. 이게 만들어낸 버블, 우리 그 토양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초저금리 자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금리가 오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충격을 내재한 버블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연준하고 월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도 고금리 안 왔어. 인플레가 안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과 월가는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처럼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해도 고금리 안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배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은 다르지요. 이번은 달랐던 거야. 이번에는 금융위기 때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이 출발점이었지만은 이번에는 뭐였었어요? 이번에는 문명 실패하고 정치 실패잖아요. 예? 다른 거잖아요. 이게 출발점이.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은 월가가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바로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미국 패러다임. 미국 패권주의가 원인이었잖아요. 서브프라임하고 미국 패러다임, 미국 패권주의의 이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까?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08년 금융위기하고 현재를 같은 선상에다 비교를 합니까? 제가 그래서 이 위기는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면 미국 패러다임의 실패, 미국 패권주의 실패는 바로 뭡니까요? 미국 힘에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미국 힘을 상징하는, 금융에 있어서 미국 힘을 상징하는 게 바로 뭐예요? 미국채잖아요. 미국채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채를 주목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채를. 그런데 미국 패러다임과 미국 패권주의는 갈수록 지금 이거는 삐끄덕삐끄덕거리고 있잖아요. 갈수록 삐끄덕삐끄덕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렇게 교통정리하게 되면 다 됐었잖아요. 예? 교통정리를 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금 중용은 기계적 중립이라는 전체의 균형 같은 거. 아주 좋은 말 하셨는데요. 중용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벽시계를 보게 되면은 똑딱 왼쪽으로 한 번 가고 오른쪽으로 한 번 가가지고 1초가 만들어지잖아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죠.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용을 뭘로 생각하냐면요. 벽시계가 딱 가운데 멈춰 있는 거. 이건 죽은 거잖아요. 시간이 변화가 안 되는 거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는 평면적 중간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중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평면적 중간이요. 근데 중용은 입체적인 중간입니다. 입체적인 중간값이야. 좌쪽으로 우쪽으로 한 번씩 가가지고 평균값을 0으로 만드는 거죠. 이건 틀린 거죠. 좌쪽으로 마이너스 1 가고 우쪽으로 마이너스 1 가가지고 0을 만드는 거하고 가만히 멈춰있는 0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하나는 생명이 없는 거고 하나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중용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 중용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중립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사꾸라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중립은 그러니까 이게, 예? 중립은 진실을 그러니까 진실을 왜곡시켜버리거든. 왜곡시켜버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왜 여러분들 미국채를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생태계는
자기 조정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조정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조정 기능이 이게 신호가 옵니다. 그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요, 조정이 강제가 됩니다. 강제로 조정이 들어와요. 그건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가 오죠.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그랬고요. 지금도 그건 이제 뒤에서 이제 본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은 뭐냐? 미국의 문제는 뭐냐? 이지머니를 너무 남용한 거야. 글로벌 이지머니 시대를 누렸잖아요. 80대 후반부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난 40년간 이지머니에 그러니까는 중독이 될 정도로 이건 달러 힘을 남용한 거고 달러 힘을 폭력을 가한 거죠. 예? 그거 가지고 자산 거품을 만든 거예요. 그 신났지. 돈잔치를 하니까. 돈잔치를 하니까 신났지. 예? 그러다가 뭐냐면 금융위기가 온 거야. 자기 조정을 요구를 했지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라고. 예?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바로 그 갈등이었었죠. G20을 만든. 예? 근데 미국은 미국의 입장만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이제 달러의 힘을 믿고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이 예? 대한 통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미국이 이건 스스로 자초한 거야. 예? 자기들이 오히려 그러니까는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를 할 때는 그렇게 대접을 해줄 때는 그럼 달러는 하나 공공재가 된 거예요. 공공재. 예? 공공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자기 특정 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할 때 그 나라는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는 겁니까? 그럼 그런 혜택을 누렸으면은 좀 국제사회를 위해 가지고 예?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에 대해서 좀 이제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아주 그냥 잔인하게 월가의 이익 관점에서 돈 벌는데 도움만 된다면은 잔인하게 그냥 그러니까 칼질하고 그랬잖아요. 예? 파산시키고 국가부도 시키고. 예?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가 그 후유증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거를 조정하라는데 조정을 안 한 거야. 그리고 또 이지먼을 계속했죠. 이지먼을 공급하다가 미국식 패러다임이 이제 실패가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번에 앞에 쭉 얘기한 문명 실패고 패권주의 실패죠. 그러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연준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거죠. 정치권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이라고 제가 계속 표현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속 질문하시더라고. 과거 것부터 보시면은 그러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니까는 이거는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에서 이거는 해결하기 쉽지 않지요. 왜? 원인이 비경제적 공급 충격인데 문명 실패하고 패권주의 실패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연준이 해결해요? 연준이 어떻게 해결하냐고. 이걸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그러니까는 금리를 높여야 되는 거야. 그 후유증이 지금 겪고 있는 거고요. 예? 그걸 피하려고 우리가 단기 금리만 가지고 까짝까짝 대다가 예? 중장기 금리는 통제가 된다고 아주 그냥 이 자랑스러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미국제 시장이 균열이 이제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제 조정을 강요받는 거예요. 조정을 강요받는 거죠. 예? 조정을 강요받는 거야. 이게 여기서도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용단을 못 내리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이유는요, 본질을 봐야만 되기 때문에. 미 국채라는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 이렇게 지금 처참하게 지금 그러니까는 손실을 기록하는 거는요, 본질을 보지 못하면은 해석이 안 되어져요. 예? 이건 현장에서 수십 년 있던 사람들, 에리언도 그러니까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니까요. 예? 미지의 영역이라고. 예? 우리나라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에리언보다 나은 사람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요. 예?